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재판을 받는 10대들이 법정에선 거짓 선처를 구하고 밖에선 난동을 부리다 들통났습니다. 심지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서로 쪽지를 돌리며 말을 맞추기까지 했습니다. 봉투 안의 쓰레기는 그 자리에 버리고 종량제 봉투만 훔쳐가는 한 여성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영상 게시자는 절도죄로 경찰에 이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20대 남성이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스타킹에 먹물을 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자, 주먹 인사, 필장님들. 십니까? 자, 민경이님 그냥 지나가고. 알겠습니다. 뭐 무술하셨나요? 예? 주먹이 진짜 아, 단단하신데. 진짜요? 아, 네. 저희 어우. 집안 내력입니다. 예.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중 4명이 3차 접종, 이른바 이 부스터샷까지 마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스터샷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란 얘기가 되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들 모두 경증이라는 점에서 백신 효과는 분명하다. 입을 모읍니다. 다들 3차 접종 꼭 맞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사회부 백민경 기자,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자, 김은배 전 서울청 국제수사팀장,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멕시코 살 때부터 지금 텍사스 이사 와서까지 계속 챙겨봅니다 하신 수킴님. 아니, 이렇게 재미난 방송이 있었다니 깜놀하신 이 주인님, 황태자 노가리님, 예, 김사비님, 이지현님, 김수찬님, 제이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꼭 챙겨봐야 될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는 반장 픽 시간입니다.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눈썰매 매단 자동차입니다. 자, 무슨 사연인지는 사진 함께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죠. 자, 보이시나요? 자동차 눈썰매입니다. 차 뒤에 이렇게 썰매를 연결해 놓은 건데, 자, 이게 눈 때문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가 2차선 도로입니다. 예? 폭설로 차량 통행이 뜸해지니까 이렇게 차주 아이들인 것 같은데, 아이들을 위해서 썰매를 차에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달린 거죠. 승희 의원님, 이게 말이죠. 저는 좀 이 도로예요, 도로. 차들이 쌩쌩 달리는. 사실 눈길 운전해 보셨어요? 해봤죠. 오토바이 타보셨죠? 뭐 오토바이도 타봤죠. 사실 눈길에서 자기가 의지대로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저 순간에 가장 위험한 거는 자동차가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바퀴에 뭐 제동력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 제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와 썰매가 따로 놓을 수가 있잖아요. 자동차는 만약에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자동차는 서고 그 뒤에 있는 썰매는 서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자동차는 서지 않고 썰매가 그냥 따라 들어가서 그 썰매가 정말 상상하기 싫지만 자동차 밑으로 들어가는 위험한 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이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자동차 뒤에 저렇게 매달고 가는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백 변호사님, 우리가 보통 외신 영상 같은 거 보면 말이죠. 막 진짜 뉴욕에 폭설 내리고 그러면 도로 한복판에서 막 스키 타고 가고. 우리나라도 있어요, 가끔. 예. 우리나라에서도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다 큰 성인들이야 뭐 그냥 그런다지만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냥 호기심 어리게 저렇게 눈 많이 오면은 도로에 스키를 타도 되는구나. 조금 전에 눈썰매 뒤에 물론 아이들 즐겁게 해주려고 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조금 전에 승재현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위험한 것도 위험한 거고, 일단은요, 도로에 달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알기로 다 아는 것처럼 차하고 오토바이 같은 거잖아요. 예. 스키를 도로에서 타도 된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눈 와서 괜찮겠지라고 타는 거 물론 단속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만, 그렇겠죠. 이것도 명백하게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를 즐겁게 해주려는 마음을 저희가 폄훼하려는 거 아닙니다만, 아예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요. 저거는 도로교통법상 불법 행위에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팩트의 보도였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한번 보여주시죠. 대추차 먹이고 절도. 이거 말이죠. 백 기자, 경남 김해에서 한 노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에 이 수면제를 탄 대추차를 먹인 뒤에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60대 남성이 있었다면서요? 60대 여성입니다. 여성인가요? 네, 예, 60대 여성이 80대 남성에게 접근을 해서 유명한 점집을 찾고 있다. 처음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그게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고 그래서 집에 대추차 있는데 먹고 갈래? 라고 남성이 권하니까 집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대추차를 탈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준비해놨던 수면 성분이 들어있는 졸피뎀을 집어넣습니다. 노인이 이제 정신을 잃었겠죠. 다시 깨어나고 보니까 금시계 등등 한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이 없어졌습니다. 예. 5개월 걸려서 잡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승 의원님, 그러니까 네. 이 80대 여성에게 이 60대 여성이 묘한 진짜 이 점집을 찾는다 하니까 그 80대 피해자 여성이 아유 그 점집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교회 갑시다. 집에 가서 성경 내가 줄게. 이러면서 집으로 데려가서 이 사달이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저는 말이죠. 이 60대 여성이 이 할머니가 이 교회 아주 열심히 이렇게 다닌다는 걸 알고 일부러 점집이라는 얘기를 꺼냈던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이 피해 여성이 가지고 있던 금전적인 손해도 꽤나 큰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 저도 요즘 굉장히 외로워요. 앵커님. 이게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한 분이 따뜻한 저한테 그러더라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누가 한마디 하는데 그게 막 마음속에 너무 와닿아서 막 눈물이 펑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다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고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이렇게 특히 졸피뎀이라는 걸 넣어서 금품을 강취했다면 저는 졸피뎀 넣는 것 자체가 폭행이라고 보고 그 폭행은 한거 불가능한 폭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될 수 있는 매우 죄질이 안 좋은 범죄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팀장님은 혹시 요즘 좀 외로우신가요?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유, 그렇죠.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예. 카톡으로 안부를 묻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저는 이 두 분 투샷 좀 잡아주시겠어요? 예, 이 두 분의 차이를 저는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아우 슬퍼. 팀장님은 사모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네네. 외롭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승 의원님 역시 사모님이 보고 계실 텐데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오늘 집에 톰과 제리야, 톰과 제리. 볼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무튼 오늘 집에 가서 좀 일이 있겠네요. 자, 다음 뉴스 가보죠. 성시경 층간소음 사과입니다. 먼저 글 하나부터 좀 보고 가시죠. 자,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작성자는 윗집에 가수 S씨가 사는데 매일 쿵쿵 발망치, 지금은 또 음악을 시끄럽게 틀어놨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또 다른 글도 한번 보죠. 지난 16일에 올라온 글입니다. 옆집 이웃인 유명 연예인의 소음 문제 끝까지 이거 가야 되겠죠? 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내용을 보면 이 거주 중인 집이 노후된 오피스텔이라 방음이 안 되는데 이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A씨가 새벽 늦게까지 고성방가를 한다라고 저렇게 써놓은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 제지를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라고도 덧붙였는데 자, 백 기자, 그 유명 가수 S씨는 또 누구고 그 유명 또 예능에 나온 A씨는 또 누구였습니까? 일단 둘 다 사과는 했는데요. 먼저 가수 S씨는 성시경 씨입니다. 가수 성시경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웃에 직접 사과를 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끄럽게 좀 떠든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식당 대신 집에서 이 밴드 관계자들에게 식사 대접을 했는데 1층에서 음악을 들은 게 실수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의자 끄는 소리 안 나게 소음 방지 패드도 달고 평생 처음으로 슬리퍼도 신었다. 앞꿈치로만 다니겠다. 생활도 2층에서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고요. 배우 김 씨는 김경남 씨였는데요. 예. 역시 당사자분을 찾아가서 원만하게 잘 해결했다고 합니다. 저분이군요. 네, 네. 원만하게 잘 합의를 봤다. 네. 그렇군요. 사과했다고 합니다. 예. 네. 자, 일각에서는 이 게시자가 뭐 이사 오고 얼마 안 돼서 관리소를 통해서 항의를 했더니 매니저, 그러니까 성시경 씨 매니저가 케이크를 사들고 와서 사과했는데 그거 얼마 못 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층간소음 문제를 성시경 씨가 매니저가 이렇게 했다는 걸 보면 성시경 씨도 아랫집에서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지는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또 일각의 비판적인 의견은 아니 그 전에 한번 사과를 했으면 밑에 집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계속 고통을 겪는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이후에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다가 공론화가 되니까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사과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반면에 아하. 그 당시에도 일단 사과를 했고 그 뒤에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또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다시 사과를 한 것이고 앞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까지 판단하는 건 좀 너무 심하다라는 그런 두 개의 의견이 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가보시죠. 운전 중 튀어나온 말입니다. 이거 무슨 상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자, 지난 15일 새벽 제주 서귀포시 한 도로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 달리고 있는데 뭐 있죠? 빵! 자, 어떤 동물하고 자, 빨간색 원 안에 있는 동물하고 쾅 부딪힌 건데 저 하얀색 다리 보이십니까? 바로 말이었습니다. 말하고 꽝 저렇게 부딪혀서 차가 저 모양이 된 겁니다. 자, 유리, 보닛 완전히 박살이 나서 저 차 결국 폐차를 했다고 합니다. 백 변호사님. 네. 물론 제주도라는 지역적인 특색이야 있겠지만 세상에 누가 도로를 달리는데 말이 거기 한복판에 서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실 예측이 불가능하죠. 예. 아마 운전하시다가 지나가다 말이 튀어나올까지 생각하고 운전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유심히 살펴볼 건 화면이 되게 어둡죠. 예. 그 어둡다라는 건 상향등을 안 켰다는 거잖아요. 전방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상향등을 켜고 전방 그 시야를 확보하고 달렸어야 되는데 물론 이 운전하신 분은 2년 동안 여기 매일 다니던 길이라 말 튀어나올 건 생각도 못하고 그냥 가다가 말이 나온 거라 제주에 이렇게 사시는 분이었군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결국 법원까지 갔습니다. 말주인의 과실 40%, 운전자 과실 60%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렇게 어두우면 일단은 상향등을 켜고 전방을 좀 확보를 하고 달렸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일단 차량 주인의 과실이 좀 더 크다. 이런 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인데요. 근데 저분 입장에서 참 억울하시긴 하겠네요. 제가 그냥 외국 경험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런 게 외국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좀 일어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저도 버지니아에서 조금 운전을 했는데 외국 자동차는 그래서 적외선 감지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앞에 상향등 킨다고 보이지 않으니까 혹시 우리나라에도 저런 어떤 위험한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좀 적외선 탐지기를 좀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 저거는 실질적으로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꼭 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안타깝게도 이 말은 사망한 것 같다는 또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다음 뉴스 가보겠습니다. 망치, 경광봉 등 히어로들입니다. 자, 무슨 일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자, 멀리 경차 한 대가 이렇게 딱 정차해 있는데요. 사고가 난 것 같죠? 그런데 다른 차들은 그냥 이렇게 옆으로 그냥 비켜서 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 경광등을 들고 한 남성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교통 통제를 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차 안을 보니까 사람이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다급해진 이 경광봉을 든 남성이 어딘가 전화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 덤프트럭에서 사람이 나오죠? 자, 보니까 망치를 손에 들고 있는데 망치로 유리를 팍 깨고 있습니다. 안에 사람을 구조하려는 모양이죠. 분주하게 이렇게 두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데, 자, 백 기자, 다른 차들은 그냥 지금 구급차가 왔네요. 자, 다른 차들은 아까 그냥 쌩쌩쌩쌩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의외인 게 저런 상황이 있으면 당연히 누군가 신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실제로 저 사고가 난 지 좀 된 것 같은데 신고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 망치와 경광봉을 든 두 사람이 도와서 당시에 운전석에 여성이 기절해 있었다고 하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119가 와서 조치를 해서 결국에 이 여성은 현재 건강을 회복한 상태인데 당시까지 신고가 돼 있지 않아서 그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팀장님 칭찬 한마디 해주셔야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약속돼 있고 바쁘니까 그냥 갔는데 저 돈 쉬라 그래요. 차에 내려가서 이제 확인 119 신고해줬고 또 지나가는 저 트럭이 쓴 거는 김상주 씨라는 분인데 그 망치 갖고 와가지고 유리창 깼지 않습니까? 예. 남들처럼 지나가지 않고 그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서 저렇게 마음 쓴 것에 대해서 제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반장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오늘 사건 이어갑니다.
재판을 받는 10대들이 법정에서 거짓 선처를 구하고 밖에서는 난동을 부리다 들통났습니다. 심지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서로 쪽지를 돌리며 말을 맞추기까지 했습니다. 반성 없는 10대들의 행각을 파헤쳐봅니다. 자, 백 기자, 10대들이 말이죠. 재판을 받았네요. 네, 지난 6월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0대 남녀 7명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성매매를 하던 남성을 유인을 해서 SNS를 통해서 유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흉기로 협박해서 금품을 내놔라 이렇게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이들 일부가 일단 성매수 남성과 대화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동안 나머지 일당이 현장을 급습해서 성매매한 사실 신고하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강도상해, 공동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당시 이 아이들 연령대가 16살에서 19살이었습니다. 자, 팀장님 어떻게 잡혔습니까? 이 10대들. 그렇습니다. 이 미성년자가 포함된 7명이 있습니다. 강도 행각을 한 거에 했는데 알다시피 성매매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른 남성을 불러들여 가지고 성매매를 유도하면서 자기들이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성매매를 트집을 잡아서 돈을 뺏는 방법인데요. 6월 9일 날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 피해자가 도주를 했어요. 예. 그런데 6월 19일 사건은 그 피해자가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이 미성년자 그 7명을 모조리 검거를 했는데요. 아까 그 백 기자가 말한 대로 요거는 이제 원적외죄도 처벌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빙자했기 때문에 일단은 가해자들을 강도상해라든지 공갈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입니다. 자, 승 의원님. 네. 물론 당연히 10대들이 제일 나쁘죠. 그런데 그 10대 여학생과 성매수를 하겠다고 그 모텔로 찾아간 그 피해자도 저는 두둔해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네요. 100% 그렇습니다. 사실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다? 그건 제가 봤을 때 어른이 절대로 하지 아니하여야 될 일인데 그런데 이거를 또 자기들이 덫을 놓고 악용하는 이 10대들의 모습을 보고 참 기함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뒤에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이 10대들 이렇게 계획에 찬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계속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진짜 가관이다. 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18일에 있었던 공판에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선처를 호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뭐 이 혐의에 관련해서는 다툴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읍소입니다. 실제 법정에서 그렇게 피고인들이 많이 또 변호인들이 조력을 봐서도 하는데 그 피고인 중에 한 명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 사실 꿈이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을 보였다라고 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지금 이 피고인 학생들 모두 한 100여 차례 넘게 반성문까지 제출을 하고 또 저 법정에서 눈물까지 지금 사파에도 나와 있네요. 눈물까지 저렇게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법원의 판사들 전부 어른이잖아요. 예. 이제 부모 되는 입장에서 물론 아이들의 죄는 밉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선처를 요구하고 본인들이 반성하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아유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잘하면 되지 이렇게 다독이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자, 승 의원님 그래서 속아 넘어갔나 보죠? 재판부가?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이들에게 이제 실질영장심사 제도라고 해서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인데 여기 가서 이 중 한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판사 앞에서 불쌍한 척하니까 넘어가던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다독였다는 거예요. 괜찮아. 죄가 미운 거지. 너희들은 앞으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얘들이 이제 다시 교정시설로 들어가면서 호송차 안에서 교도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쪽지를 돌려가면서 혐의 부인하는 말 맞추기를 했다라는 모습이 보인다면 결국 이들은 선처를 받기 위한 쇼라고 보였는 거죠. 쇼를 했는 거죠. 예. 야, 판사 앞에서 불쌍한 척하니까 야, 저 사람들 속더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팀장님, 혹시 현직에 계실 때 10대 피의자들 붙잡고 나서 저렇게 뒤통수 맞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저 소년기 있었는데요. 예.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조사받을 때 뭐 예. 재판정에서 눈물 흘리는 건 당연한 거고 조사할 때도 처벌을 덜 받기 위해서 울고 불고 막 사질하거든요. 한데 조사받고 나가게 되면 부모한테 인계를 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면은 가서 웃고 떠들고 이거는 평상시에도 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미성년자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 법을 많이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빠져나갈 수 있을 것만한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판사나 형사 앞에서는 울고 나가서는 자기들끼리 기득거리고 웃고 있고 속였다는 거에서 오히려 자랑을 하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판사도 지금 이 학생들, 이 피고인들이 했던 소위 만행들을 다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상황이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사 혹은 수사기관에 전혀 모르게 그 안에서도 울었는데 나가서 막 하는 것들은 제지를 못 하잖아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판사가 굉장히 심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정말 가관이다. 정말 가관이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자식 키우는 심정으로 바라봤는데 정말 영딴판이었다. 너네 이럴 거면 뭐하러 반성문을 제출했냐. 이렇게 엄히 꾸짖었다고 하고요. 우리 사회에 좋은 것 훨씬 많은데 왜 나쁜 것부터 배웠냐. 그에 따른 정확한 처분을 하겠다. 그래서 중한 처벌을 암시했습니다. 변호사님, 실제 판사님들이 네. 저런 식의 진짜 메소드 연기를 하면 속아 넘어갑니까? 속을 수 있죠. 아, 진짜요? 판사는 신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판사는 신이니까 모든 걸 다 알아서 모든 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체적 진실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실체적 진실은 재판부에 잘 안 속아요. 이건 요즘에 워낙 증거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안 속는데 반성을 하는지 반성을 안 하는지는 그 사람 머릿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와서 특히 미성년자고 이렇게 울고 장래 꿈이 뭔데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하고 뒤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판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까 좀 김은배 팀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정말 제대로 반성할 수 있게 저는 검찰의 구형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7년, 단기 4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근데 왜 이게 장기랑 단기를 왜 나눠서 하느냐? 미성년자는 애가 교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 몇 년에서 최대 몇 년까지를 정해놓습니다. 굉장히 중형인데요. 예. 거의 이에 버금가는 재판부의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희 의원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에 나쁜 사람이란 그 코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붙잡혀온 범죄자가 막 울면은 그 수사관이 막 다그치다가 아유 그래 하면서 같이 우는 막 그런 뭐 개그였는데 아니 그게 제가 이 어떤 연구 자료를 봤더니 실제 검사나 이 형사 이 경찰들이 실제 그렇게 감정의 호소에 훅훅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만큼 강교한지가 정확하게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이미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미 자기 경험으로 이게 효과적이라는 걸 알고 있는 미성년자,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진정으로 반성하는 경우는 분명히 교육형주의에 따라서 봐줘야 되겠지만 과거의 전력이 어떤 건지를 좀 확인하시고 지금 있는 것이 정말 쇼인지 정말 진정한 반성인지 우리 경찰, 법원 같이 한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봉투 안의 쓰레기는 그 자리에 버리고 종량제 봉투만 훔쳐가는 한 여성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영상 게시자는 절도죄로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자, 이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 돈 내산 종량제 봉투인데입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마구마구 좀 올려주십시오. 이것도 어떤 사연입니까, 이거? 지금 아주 난리가 난 사연입니다. 네.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는데 17일에 한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은평구의 거주자라고 알려졌던 한 누리꾼이 너무너무 분해서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꼭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발생한 건 전날인 16일인데요. 이제 오전에 이제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다 이제 쓰레기를 다 모아서 이제 빌라 앞에 이제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근데 쓰레기를 놓는 데죠. 지금 보시는 사진 나오는데요. 근데 오후 한 12시 30분쯤에 한 저렇게 중년 여성이 오더니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 누리꾼이 오전에 갖다 놨던 종량제 쓰레기 봉투, 쓰레기가 담겨져 있는 여기에서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온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모두 쏟아붓고 종량제 봉투만 쓱 들고 갔다는 거예요. 아유, 내용물은 털어내고. 내용물을 털어내고. 근데 이 장면 모두 CCTV 다 확보돼 있고 다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하면서 본인의 굉장히 이 분한 마음을 글에 올리면서 과연 저런 행동이 처벌이 되는 건지 아닌지 여러 갑론을박 있는 상황입니다. 팀장님 혹시 저런 걸 목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목격하지 않았는데요. 예. 저런 우리 주변에는 저런 파렴치한 분이 없기 때문에 목격 못했어요. 그런데 저렇게 CCTV 있기 때문에 저렇게 버린 분 추적하면 검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분이 정식적으로 신고도 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버린 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참 아니 이게 종량제 봉투 얼마나 하는지 우리 승현님 아십니까? 리터에 따라 다른데 500원에서 2,000원? 아유, 또 미리 준비한 듯한 답변. 아이, 그거는 당연히 알아야지. 시민인데. 준비했어. 아까 뭐 막 준비하죠. 찾아보고 있었어. 내가 갔어. 혹시나 하니까 준비하셨네요. 아이, 뭐 또 아까 사모님한테 실수했다고 또 그걸 또 그냥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런데 말이죠. 얼마요? 제일 비싼 게 2,000원. 예, 예. 아니, 세상에 그거 아끼려고. 지금 제가 받는 저 봉투는 5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작은 예, 예. 봉투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이 얘기하면 양원보 또 다른 말씀하실 건데 정말 힘들 수 있어요. 봉투조차도 없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그래도 그건 그래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여기서 저는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 저는 쓰레기 무단 투기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종량제 봉투에 들어있는 걸 빼서 쓰레기만 버리면 그 당시에 무단 투기로 이 자체로도 제가 봤을 땐 과태료 처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과연 진짜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봉투 정말 절도죄가 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영하님이 저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막 이러시는데 팀장님, 아까 뭐 우리 승현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거 막 이렇게 털어냈어요. 그리고 네네.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누가 이렇게 그냥 버렸어 하고 또 막 찾아볼 거 아닙니까? 거기서 영수증 같은 거 나와서 그렇죠. 이 주인이 나오면은 피해자 영수증이라든지 거기 인지사항 나오게 되면은 과태료를 물리거든요. 곰팡 뒤집었어요.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함부로 그다음에 아무것이나 버리게 되면 경범죄처벌법상 10만 원 과태료를 처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 구류 과료를 처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아무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소를 찾아가지고 이 억울한 쓰레기 버렸다 한 사람한테 아마 구청에서 이게 아마 과태료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과태료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확인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 피해자가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꼭 잡아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 제보자가 구청, 경찰에 연락했더니 야, 이것도 핑퐁. 서로 계속 퉁치면서 네, 양쪽 다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일단 구청에 먼저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구청에 얘기하니까 절도에 해당하니까 경찰서에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연락을 했더니 그건 쓰레기 봉투를 이미 당신이 버린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좀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따졌다고 해요. 내 돈으로 샀는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 왜 절도가 아니냐라고 하니까 경찰의 답변이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그래서 화가 나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팀장님, 경찰 좀 너무 실망스럽다 이런 대답은. 근데 왜 이러냐면요. 예. 실제적으로 이 쓰레기를 버린 거잖아요. 봉투까지. 예. 그러니까 내가 가다가 떨어뜨렸으면은 가져가면 점유이탈하면 형량은 되겠지만 이걸 내가 버렸는데 과연 그 재물성은 인정되지만 소유가 인정되느냐. 여기에 이제 판단을 미스를 조금 한 것 같은데 아마 전화 받으신 분이 전문 지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시원하게 긁어줘야 됐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만약에 면이 있네요. 팀장님이었다면 수사 바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바로 강력하게 수사를 하죠. 알겠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법적으로 좀 고민을 해결해 주시죠.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요? 네, 제가 봐도 진짜 어려워요. 아니, 강력하게 수사를 하신다는데. 저는 사실 경찰의 답변이 성의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원래 절도라는 건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내가 가져오는 걸 절도라고 하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돈 주고 산 종량제 봉투를 가져갔으니까 절도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집에 가지고 있는 새 종량제 봉투를 누가 훔쳐갔다. 이건 절도죠. 아하. 근데 종량제 봉투 안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렸으면 예. 그 종량제 봉투는 내가 나중에 다시 쓸 거라고 보통 생각하나요? 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이럴 법률적으로 이제 무주물이라고 하거든요. 주인이 없는 물건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고 과연 볼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경찰분이 법리적으로 고민을 좀 하시다가 야 이거는 내가 봐서는 절도는 안 되는 것 같은데라고 판단한 게 아닐까. 근데 물론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판례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사실
변호사인 제가 봐도 참 애매한 사안이긴 합니다. 자, 가브리엘라님이 아우 백 변호사님 너무 깊게 들어간다 막 이러면서 너무 막 야박하시다고 좀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해야죠. 예. 자, 승희 의원님 그런데 이 사건이 공론화되니까 결국 경찰, 구청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사실 뭐 저희들이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대한민국 슈퍼 에이스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다 패널로 계시는데 저희들 사이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된 거 맞잖아요. 안에 있는 쓰레기 물을 바깥에 버리고 쓰레기 봉투만 가져갔으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을지를 경찰은 한 번 정도 수사를 하는 게 맞았지 않았느냐. 또한 이게 1심 판결이 있는데요. 1심 판결문 제가 오기 전까지 어떻게든지 이 1심 판결문을 한번 찾아보고 싶었는데 아직 그게 판례로는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저희 사이트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서 1심 판결에는 이러한 경우 절도죄로 처벌한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를 진행하겠다. 그렇게 경찰이 밝혔습니다. 자, 뭐 있었나 보네요. 그럼 과거에는. 네,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75리터짜리인데요. 아까는 75리터. 영상을 보니까 한 20리터쯤이고 예. 승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90원 정도 됩니다. 아하. 75리터면은 성인 남성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그렇죠. 크기거든요. 한 장당 한 2,720원 정도 되는데요.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재판까지 갔습니다. 무려. 안에 든 쓰레기를 버리고 종량제 봉투만 홀랑 가져간 60대 여성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0배 정도 내게 됐습니다. 두 장에 대해서요. 네네. 백 변호사님 저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1심 판결이잖아요. 1심 판결이잖아요. 저게 대법원까지 가서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판단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절도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 일단 이 사람을 정확하게 찾아서 쓰레기 무단 투기로 과태료를 물리는 게 일단 1차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거는 형사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들이 반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형사정책적인 판단이 아닌가. 법리에 따르면 절도가 되기엔 좀 어렵다는 게 저 개인적인 소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있는 승희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건 정확하게 이런 거예요. 이게 쓰레기 봉투가 종국적으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이 공사장에 75리터 그 쓰레기 봉지가 있었는 거예요. 있고 그 장소에서 계속 쓰레기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미 그 소유자가 쓰레기 봉투를 완전히 포기했는 건 아니죠. 여전히 담겨지고 있는 쓰레기 봉투를 안에 걸 버리고 가져갔다라는 게 부산지법의 판단이라서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완전히 쓰레기를 풀로 넣고 그거를 쓰레기 하치장에 버렸는 거와 그다음 공사장에 쓰레기 봉투를 냅두고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냐 요 차이 때문에 아마 부산지법이 조금 달리 판단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 사람 잘못된 사람이에요. 좀 처벌하는 게 맞다. 적어도 과태료는 전 변호사님하고 똑같이 반드시 물려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정말 구질구질해요. 왜 그러고 사세요, 진짜. (20대) 남성이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스타킹에 먹물을 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봅니다. 자, 네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먹물을 뿌린 이유입니다. 아, 정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거 한 20대 남성이요. 이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다리를 향해서 먹물 테러를 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그것도 스타킹을 신은 여성만 골라서 뿌렸습니다. 20대 남성인데요. 지난 5월에 한 지하철역이라고 합니다. 스타킹을 신은 여성 2명을 찍어놨다가 검은 잉크를 뿌려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근데 더 끔찍한 거는 이 피해자가 다리에 묻었잖아요. 예.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갈아 신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하철 화장실? 지하철 화장실에 가서요. 근데 그 피해자를 졸졸졸 쫓아왔습니다. 아, 화장실 안으로까지. 네, 그 스타킹 가져가려고요. 아, 그걸 또 가져가려고. 네. 아, 승현님. 아, 정말 왜 이러고 살아, 진짜. 어? 뭐 진짜 사실 저희들은 이런 걸 약간 성도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이게 말해서 변태. 예, 변태적이고 사이키아트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절대로 형을 감경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형을 가중하는 사유가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피해 여성에게 접근해서 피해 여성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일정 물건에 대해서 오염을 하고 그 피해자가 그 물건을 버렸을 때 이거를 가지고 가서 제가 봤을 때는 또 이상한 사이트에서 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좀 법원이 그리고 검찰이 우리 경찰께서 좀 강력하게 처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 안에 들어간 거 그 남성 그것도 처벌받습니다.
자, 당연히 처음이 아니었겠죠,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 남성이 사실은 그전에도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이제 스타킹 몸을 뿌리는 거 해가지고 벌금형도 받고 징역 4개월도 살았는데 2018년 9월에 슈스한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범인간 같은데 아마 이런 사람들은 그 범행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이 제가 보기엔 좀 약한 것 같아요. 아이고, 징역 4개월만 살다가 나와가지고 또 저짓거리를 했다는 건데, 자, 이미 말이죠. 이 스타킹,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 이 먹물을 뿌렸다고 하니까 또 뭐 이런 사건이 있냐 하는데 유사한 사건이 되게 많다면서요. 패턴이 되게 비슷해요. 2016년에 2016년에 강남역 스타킹 먹물 테러 사건 같은 경우 한 16명 정도가 피해자였고요. 치마를 입은 분 먹물이 아니면 또 스튜어디스 있었네요. 복장을 한 여성을 상대로 했는데 저 스타킹에 먹물만 뿌리고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 스타킹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아유, 똑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성이 먹물이 묻어 있는 스타킹을 신고 다니기 힘드니까 예, 이제 뭐 버리겠죠. 버리잖아요. 예. 그럼 그걸 주워서 바지춤에 넣어가지고 다녔었다라고 하고요. 또 부산대 스타킹 구두약 테러 똑같습니다. 이건 먹물에서 구두약으로만 바뀐 거고요. 그것도 역시 나중에 뭐 여학생들이 깜짝 놀라고 결국 이거를 버리고 하면 이걸 주워가서 성적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2019년 인천 스타킹 잉크 테러 역시 비슷한데 여기는 이제 나중에 이 스타킹을 가져가는 것보다 잉크를 뿌린 뒤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취업 준비로 하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서 아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스타킹 테러를 제하고 나머지는 다 저 스타킹을 취득해서 성적 욕망을 얻기 위해서 이런 범행을 한 것입니다. 아니 진짜 가족 여러분, 저 지금 사진을 계속 보시면서 아이고 저런 뭐 미치광이들의 세상에 막 끌끌 뭐 이럴 게 아니라 만약에 저런 일을 내 딸, 우리 누나, 뭐 우리 동생이 당했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얼마나 소름 끼치고 정말 무서운 일입니까? 승현님, 그런데 말이죠. 당연히 이걸 성범죄라고 인식을 하는 게 맞고 그렇게 처벌을 하는 게 맞을 텐데 재물손괴였어요. 이 부분이 뭐 저도 꽤나 많이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남성의 체액을 여성의 가방에 묻히는 경우에 있어서 과연 그게 성폭력 범죄가 될 수 있을까라는 논의가 옛날에 한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도 이 가해자는 분명히 성적 욕망을 위해서 피해자의 스타킹에게 의도적 오물을 뿌렸는 건데 과연 오물을 뿌리고 난 다음에 똑같습니다. 피해자가 이걸 버렸다는 점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그 스타킹을 가지고 간 이 사람에게 과연 어떤 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분명히 스타킹을 못 신게 만들었기 때문에 재물손괴는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직접적인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없어서 성폭행 범죄는 안 된다 그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소가 일반 공중이 출입이 가능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가 화장실이라면 이게 형법상 처벌될 수 있는 범위가 열려 있거든요. 물론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달라진다 할지라도 다른 행위에서 분명히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면 그건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입법의 공백이라면 국회에는 하루라도 빨리 속히 이러한 범죄에 있어서 성폭력 범죄가 될 수 있도록 간접적인 행사도 성적 목적을 위해서 행사했는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입법의 공백을, 그러니까 처벌의 공백을 입법으로 메워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계속. 팀장님, 혹시 현직에 계실 때 저런 성도착증 환자, 저런 뭐 쉽게 말해서 변태들 실제 현장에서 잡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연립했었는데 옥상에 여성 팬티만 널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훔쳐갔어요. 그런데 남성이 훔쳐갔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이 성적으로 취향이 좀 변태기 때문에 했지만 우리가 입결할 수 있는 건 절대밖에 안 됩니다. 왜? 실제적으로 강제 추행했다든지 여성 집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세안함만 보거든요. 그러면은 물건만 훔쳐간 거지 그 사람 성적 취향까지는 알고 있지만 그걸 범죄 사실에 넣기는 뭐하더라.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여성 팬티를 훔쳐갔어도 절대로만 입건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백 변호사님, 네. 지난 8월에 말이죠. 영국의 유력 일간지 가디언지가 이 텀블러에 어떤 직장 동료 여성이 쓰는 텀블러에 어떤 남성이 이 체액을 넣어가지고 막 했던 그 체액 테러 그렇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도하면서 이게 재물손괴로만 처벌을 받은 그 사실을 전하면서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다. 이런 보도를 해서 나라망신 톡톡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형사법으로는 처벌 조항이 없으면 처벌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법적으로 계속 지금 소위 말한 저런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변화가 좀 필요한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그래도 다른 것 하나를 추가로 기소를 아, 했습니다. 어떤 거요? 일단 여기에 강제추행이 나오는데 지금 이 스타킹에 먹물을 뿌린 거, 잉크를 뿌린 게 강제추행이 아니라 강제추행은 다른 여성을 추행했던 거니까 이거 별개로 하고 일단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손괴죄, 재물손괴죄 이거는 스타킹을 못 쓰겠으니까. 근데 예. 두 번째는 이 여성이 스타킹을 버리려고 화장실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 스타킹을 주워왔잖아요. 예, 예. 성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중이용 장소의 화장실을 침입하는 것도 성폭력 처벌 등하는 특례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타킹을 주우러 간 행위도 성적 만족을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것으로 봐서 다중이용 장소 성적 목적을 가지고 출입한 걸로 판단을 했고 이걸로 기소를 했고요. 법원도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재물손괴죄 형량을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재물의 가격입니다. 이 비싼 걸 부신 거하고 싼 걸 부순 거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예. 스타킹 별로 안 비싸죠. 예. 그걸 가격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아주 약하게 처벌받겠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엔 다른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스타킹의 가격이 싸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을 기초로 판단하면 안 된다. 성적 만족을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만약에 초범이었다. 그럼 또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초범이었으면 실형 선고가 좀 어려웠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양형 기준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소 상향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사건 연구소 넘어갑니다. 네, 이릅니다. 예, 여기 하국 오동이요. 저기 오늘 숙제하고 어디 가게 오시다는 분이 이쪽에 많잖아요. 안 일어난다고요? 예, 의식 상태가 안 좋아요?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예. 네, 지금 빨리 가볼게요. 2011년 마지막 날 여동생이 위독하다며 신고한 언니의 목소리입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동생은 그 자리에서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검안에는 평소에 지병이 있었다는 유족의 말에 따라 지주막하 출혈 위증이라고 적었습니다. 다음 날인 2012년 1월 1일 모든 장례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이 사망한 지 몇 개월 뒤 의심스러운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망 시 수령액 33억 원짜리 보험에 가입한 지 2달 만에 숨졌다는 점이 의혹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은 신고한 언니와 사망한 안 씨의 내연남은 물론 사망한 안 씨까지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수사 시작 2달 후 공중전화로 통화하는 언니의 모습을 포착한 경찰. 이 모습이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사망한 사람과 신고한 사람 모두 용의선상에 오른 이 치밀한 사기극. 오늘 사건연구소는 시신 바꿔치기 보험 사기를 파헤쳐봅니다. 자, 이게 말이죠. 사망한 사람도 신고한 사람도 모두 용의선상에 올랐던 사건입니다. 대체 범인은 누구고 사망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당시 사건 수사했던 경찰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무속인이 보험 설계사 등과 짜고 고액의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영등포역 인근 공원에서 50대 여성 노숙자를 자기 집으로 유인하여 다량의 수면제를 한약에 타서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하고 119를 통해 인근 모 대학병원으로 후송해서 뇌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것처럼 사체 검안서를 발부받고. 자, 지금 벌써부터 우리 가족 여러분들 몇몇 분들은 이 사건 하고 계시는데 백 변호사님, 네. 50대 여성 노숙자가 죽었다, 사망자가. 이거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그 공소사실, 그러니까 이제 기소가 됐던 사실을 좀 살펴보면 12월, 그러니까 이게 2011년 12월 30일에 서울 영등포역 근처의 한 공원에서 일단 사망 것을 무속인 안 씨가 자신의 체력이 비슷한 50대 여성 노숙인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몸에 좋다고 하면서 이제 다른 약인 척하면서 수면제 열알을 탄 한약을 마시게 하고요. 이제 수면제 열알 정도 든 한약을 마시면 잘못하면 사망할 수 있거든요. 예. 이제 그대로 당에 쓰러져서 잠이 들고 노숙자가 숨진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숙자를 유인해왔던 안 씨 말고 이 안 씨의 언니가 화곡동에서 동생이 21인데 아까 우리가 들었던 예. 119 신고를 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신 바꿔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구급대원이 왔을 때는 뭐 당연히 맥박도 뛰지 않고 뭐 심폐소생도 소용없는 상황이 돼서 지병이 있었다는 유족의 말 믿고 검안이는 지주막하 출혈 의심 소견을 냈고요. 그 이후에 장례도 속전속결로 치르게 됩니다. 사망 이후 시술 수습에 겨우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고 유족들이 또 화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화장도 했는데 부모님도 오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유해까지 다 임진강에 뿌려서 어떤 증거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날 이후 동생 안씨 흔적도 사라져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던, 그러나 나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을 내포하고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분명히 우리 동생이 죽었다라고 언니가 119에 신고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영등포역 근처에서 있던 노숙인으로 그 시신이 확인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말이죠. 뭔가 이게 시신 바꿔치기 사건이었던 건데, 자, 백 기자, 그러면 의심스러웠던 정황을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그렇죠. 사실은 노숙자를 데려다가 시신까지 처리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었던 건입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정황 때문에 바로 수사 의뢰가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보험사가 의심을 했던 건데 너무나 전형적인 고액 보험 사기 같다는 거였죠. 별다른 지병이 없는 사망자가 이 보험에 가입한 지 2달 만에 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망자 월에 관리비도 잘 안 내고 했는데 월에 124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억대의 빚이 있었고요. 사망 시 수령 금액은 33억 원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동생 안 씨가 사망한 이후에 언니가 이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었는데 경찰은 이 수상하다고 보고서 보험금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안 씨의 언니, 또 안 씨의 남동생, 내연남 김 씨에게 이 돈이 갔었습니다. 결정적인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구급대원이랑 거만이한테서 나오는데 당시에 출동해서 구급대원이 이제 심폐소생술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사진을 봤더니 이 죽은 안 씨는 얼굴도 갸름하고 체구도 말랐다고 하는데 사망했던 사람은 얼굴도 좀 넓적하고 체구도 컸다는 겁니다. 이 거만이와 구급대원이 사망자의 그 인상 차기가 좀 다르다. 이런 부분을 증언하면서 확실히 뭔가 수사의 단초를 잡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승현님 의심만 했으면 이거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파악을 했어야지. 그 구급대원하고 거만이는 왜 이걸 다 승인을 해준 겁니까? 사실 당시에 저도 이 사건 꽤나 잘 들여다봤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 거만이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수사 이렇게 선상에 올라왔던 사람이에요. 수사 선상에 올라왔는데 그 거만이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에게 그 시체가 왔을 때, 그 시신이 왔을 때는 소견서에 사인 불상이라고 적고 퇴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막 출혈이 아니라고 적었는데 그 다음날 사후에 보니까 그게 지주막 출혈로 됐는데 원래 거만이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 아이디와 비번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상황. 그래서 자기가 퇴근하고 난 다음에 제3자, 이건 밝혀지지 않았지만 제3자가 그러한 것을 바꾸지 않았느냐라고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허술한 하하.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것은 이 동생 안 씨가 다 계획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자,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어딘가에 버젓이 살아 있었던 겁니다. 네. 자, 이 전모가 어떻게 해서 다 드러난 건가요? 지금 아까 백 기자 설명하셨던 것처럼 보험 그 납입 과정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빚도 많은 사람. 네, 그리고 또 시신도 좀 이상하고 이상한데 결정적으로 이 정확하게 그 안 씨가 어딘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신을 바꿔치기 했으니까 살인죄 혐의도 추가되겠죠. 그럼 안 씨 언니도 이 사건의 공범이 되는데 일단은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공범으로 추정되는 이 언니 안 씨를 이렇게 계속 이제 미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미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중전화로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되는데 이 통화 내용을 보니까 이 가족하고 연고가 전혀 없었던 광주의 한 남성 휴대전화 연결되는데 통화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광주 해양도시가스 콜센터였던 겁니다. 이 콜센터는 대부분 음성 녹음을 하죠. 그래서 이 녹취를 확보해서 보는데 이사 왔는데 가스를 설치해달라 이런 표준어를 사용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확인을 했고요. 보니까 과거 보험회사에서 전화한 동생 안 씨의 목소리하고 이 목소리가 일치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무속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광주에서. 그래서 이 안 씨를 구속을 하고 안 씨의 언니, 또 도피 행각을 도왔던 안 씨의 남자친구, 그리고 또 보험 설계사까지 모두 구속을 하게 됩니다. 팀장님, 요즘에 말이죠.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 노숙인들 그냥 야, 밥 사줄게 뭐 하면서 데려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시신 바꿔치기 하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장면들이 이 당시에 이걸 보게 되면 실제로 그 네 사람은 시신을 구한 걸 말을 안 했어요. 숨겼는데 아마 그 통화 내역을 우리가 투자하지 않습니까? 대법원 투자해봤더니 영등포 노숙자 쉼터하고 통화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탐문수사를 하거든요. 탐문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노숙자 여성분이 있었는데 12월 달부터 안 보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아까 지금 부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경찰이 신고했으면 부검하게 되면 사진을 다 찍거든요. 근데 경찰이 부검한 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의사가 자기들이 간단하게 한 다음에 화장해가지고 임진각이 뿌렸으니까 전혀
DNA이고 지문이고 안 나온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통화 내역을 조회했고 그리고 탐문 수사를 해가지고 노숙자가 시신이라고까지는 밝히게 된 거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노숙자는 맞다라고까지는 된 거죠. 자, 심 의원님, 왜 하필 노숙인을 노렸을까요? 사실 이 사건 좀 안으로 좀 들여다보면 원래 처음부터 노숙자를 딱 이렇게 찍어서 사건을 했는 게 아니에요. 집에 파출부라고 해서 집에서 가사 도우미가 있잖아요. 예. 가사 도우미한테 두 사람을 먼저 이렇게 가사 도우미를 집에 구했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수법을 썼는데 이 가사 도우미들이 이렇게 정신을 완벽하게 잃지를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의 범행의 계획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제 노숙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범죄를 불러일으켰는데 정말 죄질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도 노숙자에 대해서 사회 안전망을 펼치고 이분들이 어떠한 신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노숙자분들이 잘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또 노숙자분들은 이미 가족들과 관계가 단절된 상황이기 때문에 노숙자 1인이 사실상 실종되더라도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을 이 사람들은 이용했다라고 보입니다. 팀장님, 실제 이 범죄 피해자가 노숙인일 경우에 수사하는 데에서도 상당히 좀 애로가 있으신가요? 피해자가 노숙일 경우에는 그렇게 애로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피의자가 노숙일 경우에는 피의자가 그러니까 보면 숨기잖아요. 피의자.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비장의 무기가 있죠. 예. 지문을 채취합니다. 열지문을. 열지문을 채취하게 되면은 인적사항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외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지문 찍기 때문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거짓말해도 지문을 채취해서 조회하게 되면은 정확한 인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법원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실 지금 경찰 수사까지만 보면 이 보험을 하기 위해서 시신을 바꿔치기 한 정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를 뭐 살해한 사람이든 아니면 이미 시신을 갖고 오든 그랬을 것 같은데 혹시 얼마나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글쎄요. 네, 이게 무기징역이나 이렇게 좀 강하게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살인 혐의가 입증이 안 됐습니다. 당시 죽였잖아요. 죽였는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로 해가지고. 근데 그 부분이 완전히 증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 1심 재판이었는데 결과는 이 동생 안 씨, 자기가 죽은 척한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은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 이 재판부 얘기를 보면은요,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데다 사기를 위해서 친언니, 내연남, 보험 설계사 등을 모두 끌어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공범인 친언니 안 씨와 내연남에게는 각각 3년의 징역을 줬습니다. 다만 이때 아까도 설명 들었지만 재판부는 안 씨가 서울 영등포역에서 노숙인을 집으로 유인하고 다량의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서 살해했었다는 공소 사실은 무죄로 봤었습니다. 아니, 백 변호사님, 이거 네. 진짜 좀 황당한 것이 네.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의 혐의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당시에 이제 피고인 안 씨가 뭐라고 이제 법정에 주장을 했냐면, 아유 우리 사람 노숙인 살해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시체를 구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구해준다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500만 원 주고 시체를 구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법원 입장에서 판단하면 일단 사망한 사람이 지금 신원을 알 수가 없어요. 누군지. 사망은 했다고 하는데. 화장해버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화장을 했건 안 했건 간에 누군지 이름하고 뭐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 노숙인 누가 살았다는데 아무도 신원 모르잖아요. 신원을 몰라요. 그리고 사망 원인 지금 뭐 수면제 얘기 나오지만 사망 원인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화장해버려서 지금 사체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단 법원 입장에서는 인터넷에서 사체를 구하는 게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이진 않는다는 점. 그럴 수도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지금 나머지 입증할 게 없으니까. 결국 그러면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그 법원 통해서 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바라봤을 때 제가 좀 봤다 그랬잖아요. 제일 안타까웠던 게 초동 수사가 여전히 미흡했다는 점이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예요. 분명히 앵커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한 사람이 분명히 화장되었다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우리는 모른다면 적어도 초성 수사를 해서 아까 거만이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물론 이들이 너무나 치밀하게 계획해서 이러한 범죄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없었다 할지라도 조금은 아쉽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망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지금 이 사건에서는 덮여져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엄금수님이 팀장님께 아까 지문으로 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아, 신문 안 찍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오해하시는데 예. 경찰에서 그 부검 의뢰하게 되면 국가에서 하는데 요거는 국가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의사가 했는데 간단하게 하고 나서는 화상했기 때문에 지문이고 뭐고 찾지를 못했던 거죠. 그렇군요. 누군지 모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 참 또 이런 일도 있군요. 정말 참 당혹스럽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현장 넘어갑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사건반장 해서 인스타그램 등등에 올려주시면 또는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 통해서 소개해 올리죠. 자, 오늘 사연은 없습니다. 자,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중곡으로 가보시죠. 하하, 아직은 별일 없어 보이는데요. 네, 어느 술집 테라스입니다. 남성 2명이 앉아 있습니다. 화면 한가운데요. 근데 오른쪽에서 차가 들어왔죠. 네. 남성이 앉아있던 테라스로 돌진을 했습니다. 깜짝 놀란 와, 남성들 진짜 간신히 몸을 피했습니다. 세상에. 아니, 와 진짜 저거는 진짜 저 차가 뒤집히지만 않았어도 크게 다쳤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자동차가 보도블록을 들이받으면서 가까스로 충돌을 피했고 두 저기 남성들은 턱이 있군요. 네, 살짝 턱이 있는데 거기에 들이받았습니다. 이 보도블록을 들이받은 자동차는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두 남성과 시민들이 사고 차량으로 다가가 상황 파악에 나섰는데요.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차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차문을 열고 직접 두 사람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혹시 저 음주운전인가요?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건 룽이라는 이름의 여성 운전자였는데 조수석에 남편을 태우고 새로 산 자동차를 몰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동기어 운전에 익숙했던 운전자였는데 새로 산 자동차가 자동기어라서 실수로 브레이크 페달 대신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합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여성 운전자는 이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남편은 이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현장 호주로 이어갑니다. 누가 막 도망가는데요? 네, 상의를 안 입고 있는데요. 한 남성이 다급하게 지금 헛간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헛간에서는 소형 트럭 한 대가 후진을 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남성이 갑자기 트럭으로 다가가서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으로 몸을 던집니다. 순식간에 트럭 운전자를 덮쳐서 아이고야. 헤드락을 해서 지금 끌어내고 있는데요. 그때 한 여성이 나무 판자를 들고 등장해서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운전자가 버티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고 지금 도망갔습니다. 아니 저 도망간 사람 뭐 잘못했어요, 뭐? 두 사람 도둑이었습니다. 네, 도둑은 이날 이른 아침에 남의 집 헛간에 들어온 건데요. 각종 도구와 저 트럭을 훔쳐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CCTV 영상으로 확인한 저 트럭 주인이 곧바로 헛간으로 달려가서 트럭을 몰고 도망가려던 저 도둑을 막아 세운 겁니다. 뒤이어 들어온 저 아내가 나무 판자로 뒤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렇게 해서 도둑을 쫓아낸 겁니다. 당시 상황 어땠는지 두 사람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No way, no one's taking it. That's mine. There ain't much to go and stop it, you know. So I thought, well, the only way I can do is jump in with him. If he's going, I'm going with him. He keeps screaming, ouch, ouch, stop it. And I said, I'm not going to stop you, mate. So I keep pushing him and running. I was aiming for his... 진짜 충격적이네요. 정말 용감한데요. 저 트럭을 몰고 몰래 헛간을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 부부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도둑이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못 훔치고 그대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현지 경찰은 이 절도 미수 용의자를 아직 쫓고 있습니다. 팀장님, 저거 말이죠. 저 보니까 저 남편분 부부싸움은 가급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남편분도 용감하지만 여성분이 저거 지금 저기 판자라고 하는데 저걸로 사정없이 때리는 거 보니까 부부싸움 안 되겠어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허리 힘을 이용해서 네, 말해요. 이렇게 트랩을 주는데요, 아주. 예, 정말 통쾌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최대한 안전한 게 좀 중요하겠죠. 예, 자 다음 현장 영국으로 가보시죠. 네, 영국의 한 도로입니다. 파란색 자동차가 다가오더니 아이고 어딘가에 들이받고 멈춰서죠. 자동차는 마치 큰 돌불이나 보도블록을 들이받는 것처럼 공중으로 튕겨 올라갔다가 다시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 도로에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저 차뿐이 아니네요. 작은 승용차, 고급 승용차, 이번엔 트럭이네요. 모두 어딘가에 들이받기라도 한 듯
오른쪽으로 튕겨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아니 저기 뭐 방지턱 있나요? 네, 이 도로가요. 영국 와포드시의 우드미어 애비뉴라는 곳입니다. 저 구간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길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과속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저건 우리 통과하는데? 과속 방지턱을 하잖아요. 그걸 안 하고 길을 좁히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또 운전자가 스스로 속도를 늦춰가면서 저 좁은 폭으로 가야 되는데 길폭이 겨우 2.1m. 그러니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조심조심 가면 네, 갈 수는 있군요. 그렇지. 길을 둘러싸고 있는 강철 기둥에 부딪혀서 자동차의 바퀴가 무너지거나 휠캡이 완전히 빠지는 일도 있습니다. 자, 길 앞에 사는 한 주민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The police are here. Sometimes the fire engines have been here because people have been stuck. You can see for yourself. It's carnage, basically, sometimes. 그래도 저걸 뭐 도입하기에는 조금 그렇대요. 저 너무 세네요. 예, 너무 센것 하루 같은데. 이틀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길 앞에 사는 주민이 집 앞 CCTV에 찍힌 사고 모습을 모아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당국에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와포드시는 아직 아무런 반응도 내놓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승현님, 이거는 약간 좀 세속적으로 생각한 건데 혹시 저렇게 해놓은 저 바로 옆에 카센터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어유, 똑같은 생각. 진짜. 시장 탄핵돼야죠 그러면. 근데 뭐 저렇게 한다는 게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저 폭을 좁혔는 거잖아요. 근데 사고가 유발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은 정당한데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 절차는 행정 어떤 그 내용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왠지 옆에 카센터 있을 것 같아.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미국으로 가보시죠. 한 여성이 보입니다. 네, 기대에 가득 찬 표정이네요. 길을 걸어오는 여성이 보이는데요. 여성이 고개를 돌리더니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여성이 달리는 길을 건너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자, 여성이 도착한 곳, 어느 집 앞마당이었습니다. 어느새 집 문 앞까지 달려간 여성, 감동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집 대문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뭔가요, 이 상황이? 네, 이거 내 집 장만이라고 할 수 있긴 한데 그 과정이 좀 특이합니다. 돈을 주고 집을 산 게 아니고 28번의 물물 교환을 거친 끝에 저 집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데미 스키퍼 씨는요. 지난해 5월 물물 교환으로 집을 얻겠다고 결심한 후에 다양한 사이트에 머리핀을 올렸습니다. 머리핀을 귀걸이로 바꾸고 귀걸이를 유리잔 4개로 바꾸고 또 진공청소기로 교환하고 점점 몸집을 불려나갔던 건데요. 헤드셋, 노트북, 카메라, 자동차 1년 6개월 동안 28번의 물물 교환을 거치면서 결국 방 2개와 욕실 1개를 갖춘 집 한 채를 갖게 된 겁니다. 자, 우리 마침내 집을 갖게 된 스키퍼 씨의 소감. 저도 궁금하네요. 한번 들어보시죠. I can't believe this. A year and a half of trading a single bobby pin until I get a house. And I've done it. 이 부동산 대책 이제 물물 교환으로 가는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근데 예. 정말 수도 없이 거절을 당했다고 해요. 표정 좋으시네요. 스키퍼 씨는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손실도 감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 지금 차까지 갔잖아요. 많은 걸 그러니까 배웠대요. 변호사님, 네. 딱 뭐 꼭 등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핀을 누군가 그보다 조금 더 좋은 거랑 받고 이랬던 건데 이걸 끈기 있게 해낸 내 능력에 놀랐다는 소감을 전했다고 합니다. 예, 팀장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렇잖아요? 혹시 장로신가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 승현님 하실 말씀 없어요? 저 지금 옷빈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1년 반 후에 집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의 주인공인 태국으로 가보시죠. 강아지 한 마리가 네, 흰 개 한 마리가 길 위에 누워 있는데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남성이 지금 개를 흔들고 있는데 개가 일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저 남성이 지나가다가 호흡이 멈춘 저 강아지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금 남성이 주저하지 않고 개의 가슴을 압박하고 있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식을 잃은 거군요, 지금. 네, 남성이 한참 동안 개의 가슴을 압박하고 깨어났어요. 있는데 지금 결국에 깼습니다. 남성이 개의 목숨을 살린 겁니다. 하지만 개가 스스로 일어나는 건 아직은 좀 힘든 모양입니다.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자 남성은 개의 머리를 몇 차례 쓰다듬고 안아들어서 지금 차에 태웁니다. 어디로 데려가는 거죠, 지금? 아무래도 병원에 가는 것 같은데요. 유기견이었던 저 개
오랜 시간 길거리를 헤맨 탓에 영양실조에 걸려서 저체중이었다고 합니다. 남성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더 다행인 건 저 남성이 개를 입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심폐소생술로 기적적으로 살아난 개가 남성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면 좋겠네요. 백 변호사님, 혹시 강아지 심장이 어느 부위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저는 강아지를 안 키워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몰랐는데 저걸 보니까 저분은 알고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어휴, 저런 것도 항상 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진짜 이런 장면은 정말 되게 훈훈하고 멋있네요. 네, 감동적입니다. 자, 마지막 동물 중국으로 가보시죠. 어머. 어허, 이건 판다. 삼각김밥. 네. 귀여운 판다입니다. 자이언트 판다 한 마리가 동물원 울타리를 넘고 있습니다. 짧은 팔로 2m 높이를 기어 올라가더니 다리를 뻗어서 가까스로 울타리를 넘을 것 저 같은데요. 짧은 다리로. 네. 근데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잔뜩 있습니다. 눈앞에 관람객들이 잔뜩 있습니다. 동물원 우리를 벗어나려다가 딱 걸린 겁니다. 쟤도 지금 당황하는 것 같아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탈출 소동을 일으킨 범인은 지난 2015년에 중국 청두에서 태어난 2017년 그리고 또 베이징 동물원으로 이주한 6살 멍란이라는 자이언트 판다입니다. 멍란의 갑작스러운 탈출에 깜짝 놀란 사육사는 멍란을 유인하기 위해서 음식을 꺼내들었다고 하는데요. 배가 고팠던 건지 저렇게 어렵게 탈출을 했는데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네, 평소에도 장난기가 넘친다고 합니다. 동물원 측은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우리를 보수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장난꾸러기 멍란이 다시 탈출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와, 저 고물공을 딛고 또 올라가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영리한 판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짧은 다리 매력적인데요. 알겠습니다. 자, 잠시 30초간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마우스, 핸드폰, 태블릿 다 돈터치. 유명 맛집 할인받고 싶은 너에게 여기 패스. 포장은 무제한 할인받고 싶은 너에게 여기 패스. 어디든 뭐든지 몇 번이든 다 할인되는 패스. 배달앱의 미래가 뭔지 보여줄게. 요기요 요기 패스. 식약처 기능성 인정도 없고 피부 개선 기능성도 없는 콜라겐을 왜 먹는 거예요? 기능성 인정받은 콜라겐은 단 3.6%. 기능성 인정받은 에버콜라겐. 대한민국 넘버원 에버콜라겐. 오늘 본방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온은 좀 올라갔지만 미세먼지가 또 장난이 아니랍니다.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